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부터 오는 5월까지 일본과 미국, 다시 일본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정상 외교 행보에 나섭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며 한일 과거사의 난제를 해결하려는 연쇄 정상 외교의 의미와 과제를 집중 분석합니다. 일산 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폭이 줄고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해병의 조짐이 완연한 부동산 시장을 김연아 박사와 함께 진단하고 전망해드리겠습니다. 베일에 쌓인 북한 김정은의 큰 자식이 아들이라는 국정원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역대급 한미 연합훈련에 김여정의 입은 다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김연아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설왕설래가 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드디어 공식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가 지난 5월 21일이었으니까 발표대로라면 1년이 조금 못된 시점에서 이제 다시 한미 정상이 이번엔 워싱턴 국빈 방문의 모습으로 만나게 된다는 얘기인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현지에 가서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백악관 대변인이 7일 어제 이제 공식 일정 발표를 했으니까 4월 26일로 이제 그 스테이트 비지트가 국빈 방문이 결정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작년 5월 이후 한미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기도 한데, 국빈 방문은 이제 우리나라 옛날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그다음에 이제 공식 발표 내용을 갖다 봤더니 그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그 영부인도 여사도 같이 스테이트 디너라고 해가지고 만찬까지 곁들인 그런 국빈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 두 번째라는 얘기가 되는데, 첫 번째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인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정말 우리 국가 정상들이 많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국빈 방문은 굉장히 그 희소하게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접견이고, 사실 우리가 무수히 미국을 가도 어떤 밀도와 어떤 대접을 받고 가느냐에 따라서 외교의 성과도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1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문이기도 하고, 또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바로 답방하는 형태이면서 또 연달아 일본과의 방문과 또 한미일 3국이 정상들이 만나는 회의도 계속 연달아 준비되어 있어서 그 어떤 때보다도 외교적 성과가 기대되는 그런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무 방문, 공식 방문, 국빈 방문이 있는데, 국빈 방문이 제1이에요. 다섯 번째 그 5단계 중에서, 그중에 백악관에서의 환영식과 환영 만찬이 있고 상하원 합동 연설도 하는 그런 것인데, 국빈 방문의 격은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투숙을 해서 머문다. 그리고 양주 이름으로도 유명합니다만 로열 살루트 21로도 알려진 예포 21발, 이런 게 먼저 생각나는데 다른 의전들도 격이 다르죠? 네,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크게 나눠가지고 프라이빗 비지트가 있어요. 사적인 그 방문. 그다음 이제 워킹 비지트가 있고 오피셜 비지트가 있고, 그다음 스테이트 비지트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른바 국빈 방문인데, 그런데 일단은 이제 숙소부터 일반 호텔에서 묵은 게 아니고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장대 사열도 하고 예포를 21발 하고 군악대 사열도 하고 또 선물도 그 교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알링턴 같은 국립묘지에도 아마 헌화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빈 만찬이 뭐 1인당 뭐 수백만 원짜리 국빈 만찬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때 들어갔던 그 만찬 비용이 1인당 뭐 120만 원인가 그랬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창한 만찬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빈 만찬 국빈 접견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초청하는 데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모든 비용을 미국에서 부담을 하는 아주 최고의 환대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림으로도 봤습니다만 백악관 옆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게 하는 것 자체가 이 국빈 방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블레어 하우스는 이제 지금은 사실은 국빈들의 숙소보다는 이제 국제 회의를 하는 장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국빈들의 숙소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을 그 건너편에 마주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최고의 정상인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다라는 것, 네. 또 여기서 전통적으로 많은 국제 회의와 국빈들이 머물렀다라는 정통성 때문에 한동안 여기가 불편해서 외국 정상들이 여기에서 머물겠다고 하지 않고 다른 특급 도시의 호텔. 특급 예. 호텔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한동안 그 중국의 주석은 시진핑. 시진핑 주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기서 머물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여기에서 한 국가의 정상이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 또 미국과 중요한 어떤 정치적 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정상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백악관도 또 우리 대통령실도 밝혔습니다마는 올해가 그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다는 얘기죠.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인데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게 1953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 이제 6.25 그렇죠. 전쟁 휴전이 네. 되던 그 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수탈을 갖다 겪은 이후에도 모든 전쟁의 참화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한미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동맹이 맺어진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는 거의 일본하고 1인당 GNP가 같아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 발전에 그 이바지한 바도 적지 않다, 크다.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서도 아주 높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이 국빈 방문의 중요한 요소가 미국의 의회 연설,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도 지금 주목이 쏠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거는 이제 대통령 머릿속에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은데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조금 전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간의 70년간의 이렇게 서로 간의 그 우애를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여태까지 잘 막아내고 한국이 또 발전을 갖다가 하고 우리나라가 또 미국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다음에 이러한 동맹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양국 간의 서로 발전과 상호 호혜에 아주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의회 연설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달 16, 17일에는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 지금 발표된 대로 4월 말에는 워싱턴으로 날아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5월에는요 일본의 히로시마 G7에 초청받아서 한미 1, 3자 정상회담 등 매달 그야말로 숨가쁜 이 정상외교 행보에 나서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주요 의제가 될까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 체인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하는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그렇죠. 어려움인데요. 코로나를 이제 간신히 극복했지만 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침체 또 자금 순환의 어려움들 때문에 각국 정상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현안 문제를 제일 주제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안보 이슈입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은 러시아가 계속
좀 강대강 모습을 보이면서 쉽게 종식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고 또 이것이 신냉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한 해석들도 네. 있습니다. 특히 한미일 이 세 국의 공조와 또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지금 북한이 사실상 굉장히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개의 핵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핵무기 실험들을 감행하고 있는데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견고한 동맹과 연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경제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로 안보가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3, 4, 5월에 걸친 한미일 연쇄정상회담도 세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3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된 지가 벌써 2달이 지났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다는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규제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자체들의 의견, 또 총괄 기획관님들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취합을 했고요. 서울의 4개 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풀겠다는 13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 말씀드린 대로 2달이 지났습니다. 지났으니까 좀 내용이 좀 희미해졌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법은 무엇을 못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제적인 관점보다는 그동안의 제도가 몸의 성장을 막기 위한 하나의 규제 툴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공통의 기반과 전제들에 대한 보장과 함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 13 대책까지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번의 크고 과감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김연아 박사는 도시계획학을 전공하신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약효가 어느 정도 먹혔다고 보고 계신가요? 원래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이 발표되고 나면 적어도 한 3달 정도는 지켜봐야 그 규제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은 이제 법이 또 통과돼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시행령으로 즉시 시행이 되기도 하지만 지난 13 대책의 주요 내용들은 이제 아무래도 국회 구성 자체가 지금 여소야대이다 보니까 그렇죠. 국토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즉시 약효를 낼 수 있는 정책들 중심으로 많이 구성하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조금 시장의 온기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온기가. 네. 예. 원래 부동산 경기나 실물 경기가 다 마찬가지지만 한번 불꽃이 꺼지고 나면 또 다시 불꽃을 일으키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불씨를 살려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국토부의 대응은 저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초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규제 완화의 폭이 컸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실기한 타이밍을 좀 만회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관건은 금리와 심리입니다. 금리와 심리다. 네. 네. 아직 대출 금리가 조금 상승세가 멈추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비자들에게는 금리 부담이 높고요. 그렇죠. 네, 또 하나 심리인데 심리는 앞으로 집값이 더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집을 살 이유는 없습니다. 네. 결국 경제 전반이 좀 상승 모멘텀이 관측이 돼야지만 소비자들은 움직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우리 경제가
그런 상승을 예상할 만큼 회복되었나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암울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네. 또 하나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출생률이 굉장히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고 아주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신규 주택 수요라는 게 결국 결혼, 출산, 또 경제적 활동에 대한 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기가 되고 생산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또 이미 집 한 채가 있는 노인들이 더 오랜 생활, 노후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주택 수요가 아무리 정책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도 과거처럼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암울한 전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의 90%가량은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전문가인 김연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하고 심리가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제 지난 정부에 집값이 아파트값이 두세 배 오른 데가 허다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집값이 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심리적인 이유였거든요. 그때 매물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값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지금 안 사면 내가 큰일 나겠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그러니까 막 몇 배가 올라가도 그걸 막 사재꼈단 말이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벼락거지란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벼락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옛날에 10억짜리 하던 집이 20억, 30억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너무나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그 추세가 반대니까 네네. 집값이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옛날에 몇 년 전에 비하면 아직도 비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지금은 현금이 최고다. 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당분간 경기가 좋아질 예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금리도 좀 아직도 이제 부담이 될 정도로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당분간 집값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이 예측은 쉽지 않다고 하지만 집값은 그러면 언제 도대체 반등할 것이냐, 내년이냐, 뭐 내후년이냐 여러 가지 그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김연아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보통 경기 회복을 예측을 할 때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와 또 금리가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에서는 한 가지 더 변수가 더 있는데 네.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전세 가격 변동입니다. 전세값. 네. 네.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나서 한 1년이 넘지 않아서 매매값이 따라 오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면 매매 가격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 오히려 뭐 집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여걸세라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의 이자분만큼을 월세로 내는 것은 또 우리가 여걸세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네. 여걸세. 그러니까 예.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기이한 현상들이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결국 뭐 금리, 심리 다 중요합니다만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시작해야지만 저는 집값 상승에 대한 또 집값 회복에 대한 기미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나 조금 이런 측면에서 좀 지역적으로 달라지는데요. 지역적으로 보면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전세 가격 하락이 멈추는 시기가 조금 지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신규 입주 물량이 없어서 전세 가격 하락세가 멈추는 지역부터 금리와 심리가 회복되는 순서대로 부동산 경기도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서울 아파트가 최근 2달 연속해서 거래량이 1000건을 넘었다. 이건 어떤 지표로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1000건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네네. 저는 뭐 1000건은 이제 겨우 아주 냉동된 얼음 상태에서 해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있고 온기가 조금 느껴진다 그렇죠. 정도. 예, 이게 이제 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더 많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서울에 좀 그 해빙기가 보이는 것은 규제 완화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서울은 워낙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현금 갖고 있는 부자가 아니면 감히 서울의 집을 엄두를 낼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되면서 조금 언감생심, 욕심을 부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포착된 거라서 네네. 그러나 굉장히 소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규제 완화의 안전 조치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네. 결국 이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언제 가져올 것이냐라는 게 가장 우리가 예의주시하게 지켜봐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냉골은 면했고 온기는 느껴지는데 뜨거워지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네. 쉽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뜨거워지려면 불에 계속 지속적인 연료 공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연료 공급은 결국은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한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연료 공급도 지속돼야 된다. 그런 재밌는 말씀도까지 주셨습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집값이 4년 전인 2019년보다도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민간 통계 사이의 괴리가 좀 커요. 글쎄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2019년이면 4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집값이 더 빠졌다? 이거는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한국부동산원이 그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체감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네네. 오히려 뭐 KB 시세 같은 민간의 그 통계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예. 집값이 한꺼번에 너무 빠져도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젊은 사람들이 그 상투에서 그걸 딱 잡으면 이게 벼락거지는 상상적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인 뭐 빈곤에 불과할 뿐이지 현실적으로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투에서 잡았는데 집값이 확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현실적인 부채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앞으로 뭐 10년, 2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갖다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그 잘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 지난 정부의 가장 큰 부동산의 실패는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막 그 어떤 하나의 목적을 놓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그 정책을 갖다 펴다가 오히려 그 역풍을 맞아가지고 집값이 1만 오를 게 2, 3이 오른 그런 그 부작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우를 이번 정부에서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람들, 시청자분들도 저도 궁금해지는 게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정부의 공식 통계와 지금 뭐 KB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민간의 통계, 어떤 통계를 더 믿어야 하는 건가요? 특히 이제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지난 정부의 이제 통계 조작 얘기가 지금 계속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런 정부 통계에서 뭔가 민간 통계와 다른 통계가 나왔을 때 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좀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부동산 통계에서 저희가 각 특징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부동산원의 통계는 이 4년 전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실거래가 기반으로 통계를 지수를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급매물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급매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격보다 굉장히 낮게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떨어진 가격이죠. 그렇죠. 그런데 급매물이 그럼 시장 전반의 가격 지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마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느끼실 거고 네네. 어떤 지역에서는 아니야 아직도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저 지역은 가격이 너무 비싸 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는 실제로 너무나 경제적 압박에 영끌을 해서 산 집을 던지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조금 어차피 내가 살 집이니까 기다렸다가 회복될 버티는 거. 때까지 네. 이제 버티는 사람들이 있느냐의 차이에서 본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나마 버텨주는 건 시장이 양호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걸 버티지 못하고 내 던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굉장히 악화되는데 우리가 버텨주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네. 예, 우리 주택담보대출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집을 비워주고 그 대출금을 그냥 다 이렇게 포기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소구 대출이라고 해서 네. 집을 던지면 대출 상환에 대한 의무가 이 차주에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소구 대출이라 내가 집을 포기해도 집을 처분해서 그 돈을 다 가져오고 그것도 안 되면 네. 내 개인적인 다른 금융자산이나 이런 데도 나에게 이제 일종의 그 상환 요구가 들어오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사 갈 데가 없고 이걸 팔아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다면 버티는 사람들이 많은 게 우리나라 지금 대출 시장의 형태라고 보면
사실 지금 크게 부각되지 않는 위험은 네. 아직은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아하.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집 포기하는 사람 없는데 왜 정부가 자꾸만 규제 완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버텨주는 거지 시장이 과히 좋은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굉장히 그 아슬아슬한 상황을 잘 견디고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 지금 정부의 어떤 경제부처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핵심 정책으로 정하고 세 가지 축에서 지금 이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수요, 공급, 그다음에 이제 세제와 금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요는 그동안에 다주택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주택 청약을 억제하거나 청약받은 사람에게 규제를 가하거나 이제 금융 대출을 제한하거나 하는 측면에서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풀고 있지만 네. 결국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회복돼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네. 두 번째는 공급인데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공급을 하라고 해도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의 금융 조달의 리스크가 있는 데다가 원자재 가격이 높아서 건설업체들의 어떤 건설이 굉장히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결국 정부가 대신 지어줄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나마 지속 가능하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찾는 게 또 정부의 숙제라고 보여지고 네. 있고요.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만 낮출 수는 없는데 영끌을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이 높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대출을 조금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여러 가지 가중 비율 자체를 조정해 주는 것 아니면 좀 금리가 낮은 것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에서 정책적 영향을 발휘한다면 지금 좀 경착륙이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서민들과 부동산 시장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규제 완화였다. 이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경제학회 회장을 하셨던 연대 교수님이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부동산 정책을 세 단계로 나눴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하책이 뭐냐? 신도시 같은 것들을 새로 만드는 게 제일 쉽고도 하책이고 중책이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아파트들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것을 좀 여유 있게 풀어주는 게 그게 중책이라고 한다면 네. 가장 좋은 정책은 뭐냐면은 세제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아파트나 이런 주택들이 잘 그 거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집값을 잡고 그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보고 공감을 갖다가 했었는데요. 네. 똑같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대출이나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을 풀어주면 필요한 사람들은 또 잘 사고 그다음에 세제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주면은 또 이제 거래가 더 원활하게 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젊은 세대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이 6개월 만에 무려 5조 원이 넘게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걸 해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떤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대표적으로 요번에 이제 3월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가 원래대로 하면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네. 이러한 그 처분 의무를 폐지를 갖다가 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이 넘고 해도 그 전세 대출금 보증을 갖다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또 폐지를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뭐 민영주택 가점제 같은 것들도 폐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정책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책들을 잘 숙지해 가지고 그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청약통장 가입한 분들 중에는 그 2030 세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2030 세대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언제 이 반등을 하는 건가? 언제 집을 사느냐, 사야 하느냐 이런 건데 답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집은 가장 필요할 때 사는 게 항상 적기라고 대답을 드립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언제 사는가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 네. 집값이 오를 때 사더라고요. 예. 아무리 필요해도 집값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거야 생각하고 나서 그게 심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청년들이 집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는 건 네. 과거로 비춰보면 그럼 3년 전에 왜 그렇게 청년들이 영끌해서 집을 샀을까? 그러니까 그때도 예. 이상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집값을 잡겠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 그냥 집이 필요해서 집을 샀던 사람과 어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집값이 더 떨어질 줄 알고 집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3년이 지나니까 갖고 있는 자산의 격차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벌어졌던 박탈감, 거죠. 상대적. 예. 결국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저축을 해도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 2030들은 굉장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많죠. 네, 저희가 아무리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도 저는 젊은 세대들의 이미 머릿속에는 집도 투자의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즉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놓은 것이 오르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것인데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영끌했던 세대들이 지금 굉장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네. 그 효과가 또 잠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2030들이 다시 집을 사게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큰 사회적인 이슈의 문제를 떠나서 네. 실제적으로 그들이 언제 움직이겠느냐라고 보면 결국 집값 반등의 어떤 조짐이 좀 확실히 드러나야 이들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지금 고용시장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집을 살 여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전세 가격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 층 입장에서는 아직도 높은 금리 수준에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보다는 네네. 전세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제 2030의 주택 구입에 대한 러시는 좀 당분간 굉장히 싸늘하게 좀 식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필요할 때 사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또 조언이셨어요.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북한은 지금 순서입니다. 미군의 전략 자산이죠. B-52H 장거리 폭격기가 한국으로 출격했습니다. 태평양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격추한다는 미국 입장에 김여정 부부장은 미친 망발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의 첫째는 아들이고 셋째는 성별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는데 아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공식 발표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뭐 국정원이 사실 그런 뉘앙스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아들로 보인다는 그런데 뭐 거의 확정적으로 첫째가 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네. 아마 세 번째도 아마 원에서 여러 가지 첩보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성별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발표할 시점이 아닌 것 같아서 국정원이 좀 조절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은 했지만 좀 시기 조절을 하고 있다. 네. 셋째는 네. 그런 말씀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김주의 후계자론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언급을 했고 지금 김주혜는 평양에서 공부를 한다. 서양식으로 말하면 이른바 홈스쿨링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과거에도 이런 예가 북한에 있었습니까? 사실은 뭐 김정은 자체는 좀 갑자기 후계자가 됐으니까 스위스에 나가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김정은이 그런 상황을 알았으니까 지금 세 명의 자녀를 아마 지금 첫 번째 아들을 특히 이제 각 부분의 유명한 교수들을 불러다가 1대1 교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1대1 학원에서 해주듯이 아주 유명한 수학 교수, 뭐 역사 교수, 물리 교수 이렇게 차례차례로 해가지고 이른바 독과회네요. 그렇죠. 완전히 그냥 고급 과외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네. 뭐 김주혜를 비롯해서 마다들 역시 그런 후계 사업을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6일이었죠. 미국의 전략자산인 B-52H 장거리 폭격기입니다. 서해상공을 가로질러서 한반도 상공에 출격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네. 위용이 대단하죠? 저게 이제 그 한국으로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북한을 자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왜 그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을까요? 저게 이제 핵까지 적시할 수 있는 아주 미국의 최첨단 폭격기고 가장 폭탄을 많이 실는 건데 저게 이제 또 우리 공군의 F-15도 나오고 이제 미국 공군의 F-16도 같이 이렇게 해서 서해를 횡단하는 훈련을 했는데 저걸 보면 무섭죠. 북한에서 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군 입장에서 본다, 북한군 입장에서 본다면 저게 확 밀려 들어와서 황볼 쏘고 가면 어떨까 이런 우려를 어느 군 당국자가 안 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두려움을 가장 많이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 핵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가 부산에 들어왔었고 핵추진 이지스 구축함인 라파엘 페랄타함이 또 들어왔었고 거기에 의해서 세 번째고요. 네. 이게 이제 나타나니까 김여정이 이제 그 아주 비난을 거칠게 쏟아냈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 이 말이 자극이 됐는데 네. 어떤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 조금 김여정부터 말을 하면 이제 태평양을 향해서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을 쏘겠다. 이건 누구의 바다도 아니고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그렇게 날아오면 우리는 격출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태평양으로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건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김여정도 또 미친 짓이다 그러면서 지금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이게 미국과 북한이 치고받는 그런 양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 아퀼리아노라고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상당히 그 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사령관이 태평양을 향해서 북한이 ICBM을 쏘면 우리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친 망발이다 이렇게 이제 막 펄펄 뛰고 이게 나선 건데 이렇게 된 게 이제 김여정이 보름 만에 거친 담화를 낸 거 아닙니까? 이 장거리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끈 바로 다음 날이었죠. 이게. 네. 김여정이 갖고 바로 다음 날 3월 7일 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우리가 쏘겠다. 뭐 우리 심지어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 무기를 전략 무기를 미국이 격추하면 선전 포고로 간주를 하겠다. 우리가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러면서 발언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김여정의 담화가 이게 계속해서 표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김주의 등장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2월 달에 담화도 그렇고 3월 7일 날 담화도 그렇고 굉장히 구구절절 우리가 알고 싶지도 않은 말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 과학기술계의 어느 뭐 전문가라는 자가 나와서 뭐 이렇게 떠들어대니 뭐 바보 천치니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김여정이 발언이 도수가 세지고 있다. 네. 왜 저렇게 세지고 있을까? 그거는 아마 김주의 등장과 4세대의 언급 암시와 연관이 돼서 자기 주의가 약간 낮아지니까 네네. 거기에서 자기가 뭔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강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여정이 지난 28 열병식 때는 먼발치에서 박수나 치고 네. 뒷줄에 있는 모습이 나와서 이제 좀 김주의 딸에 비해서 뒤로 밀려난 게 아니냐 네. 이랬는데 이제 이 담화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맞대응을 하는 걸 보면 네. 다시 또 위상의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네. 2월 8일 날 저 구석에 가 있었던 곳도 있었고 이제 내각하고 국방성 간의 체육 경기 때도 그 김주혜는 가운데 앉았는데 김여정은 저 뒷줄 끝에 앉은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김주혜가 자기 지위에 대한 어떤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럴수록
오빠한테 더 잘 보여야 되겠다. 더 강한 말로 더 강하게 한국과 미국을 비난함으로써 김정은의 눈에 좀 더 들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반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북한의 4세대 뭐 후계자론이 나왔다가 뭐 딸한테 주는 게 북한의 전통이 아니다. 예. 그래서 역시 아직은 실세인 김여정 부부장이 역할이 여전하다. 이런 것과도 해석이 연관되는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 저는 김주의 등장은 4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강력한 암시를 하기 위해서 김주혜를 등장시켰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뭔가 이설주하고 김정은 사이에 무슨 합의가 있어서 이렇게 뭔가 좀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김여정은 약간 이제까지 2인자로서 아주 역할을 해왔는데 김주혜가 가운데 나오고 별들 뒤에 좀 성새처럼 막아서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내가 좀 위험하겠구나 조금 더. 그러니까 저 4세대가 커서 만약 정권을 잡으면 권력을 이어받으면 나는 고모부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김여정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역대급으로 지금 13일에서 23일까지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좀 민감한 반응을 이렇게 보이면서 언제든 지금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외무성도 역시 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뭐 흔히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전쟁 연습이다. 네. 계속 이런 비난을 하거든요. 북한 전체의 위기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지금 김여정이가 첫 발을 뗐고 그 이후에 이제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 김성경 부상이 또 담화를 내놨고 외무성 보도국 대변인 나왔는데 이건 전쟁 행위다.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행위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기에 조금 좀 특이하다고 본 게 네. 외무성 성명 중에 어떤 거인가 하면 유엔에 호소를 했어요. 유엔하고 국제사회에 이런 것들 좀 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유엔은 미국이 거수기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유엔은 미국이 앞잡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유엔 보고 저 사람들 좀 훈련한 거 말려주라.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북한이 뭔가 위기감이 굉장히 크구나. 유엔까지도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북한이 느끼는 두려움이 상당히 크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미 연합훈련을 주시하고 있다라면서 이게 지속될 때는 한반도 내에 물리적 충돌까지 암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물리적 충돌을 암시는 했는데 저는 뭐 아주 소규모의 국지전 같은 거 연평도보다도 조금 규모가 더 작은 그런 도발은 있으리라고 보지만 지금 미국 병력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이 한반도 주변에 몰려들고 있고 한미가 지금 서로 지금 이 뭔가 아주 이렇게 좀 준비된 태세로 있을 때 한미 동맹이 있고 한미 군사력이 있는데 북한이 전면적인 전면전을 못 일으키거든요. 네. 뭐 미국 장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하면 북한 정권이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북한이 무인기 12월 달에 와서 돌아다닐 때 우리 군이 2대의 송골매를 보냈잖아요. 먼저 보내가지고. 예. 예. 근데 북한이 그걸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당중앙회 전원회의를 하면서 북한군 서열 2인자 최고사령관 바로 밑에 있던 박정천을 해임하고 북한 군부가 갈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까? 휴전선에 계속해서 지시 내리는 게 적들이 도발에 말려들지 말라. 말려들지 마라. 적들이 총을 쏘면 뭔가 원인을 확실히 보고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대응하라. 이거 괜히 그러다가 한반도가 전쟁이 일어난다. 이건 북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영환 부원장님이 지적하고 계신 부분이 이런 거에 사실은 북한의 힘빼기다. 예. 이건 좀 새로운 시각 같아서 재밌게 저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이 상륙훈련을 하고 그러면 북한군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 개의 군단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해군 함정 움직이고 전투기 떠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 제재로 인해서 휘발유, 디젤유 같은 것들이 잘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갈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투력이 내구력이 북한군의 내구력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이전에 별들이 전쟁을 하던 미소 생각나시죠? 나죠. 예. 레이건 대통령 때 스타워즈라는 걸 내놨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해서 소련군이 레이저로 막 쏴서 격추하고. 레이저로 격추하고. 이거
그 고르바초프 정권이 그걸 따라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제풀에 무너진 거거든요. 경제력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결국은 경제력이 망하면서 결국은 뭐 우리말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진다는 다리 말이 찢어진다. 예. 예.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북한이 저렇게 대응을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북한이 내구력은 떨어지고 북한의 전쟁 물자는 감소된다. 그래서 뭐 우리는 우리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자꾸 너네가 핵 가지고 장난을 하면 우리 한미연합군은 더 강하게 대응할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선택을 하라. 둘 중에 하나. 핵 개발을 포기하든 그 계약 개방으로 나와서 우리하고 협력해서 잘 살든 아니면 계속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내부적으로 썩어서 문드러지던 건 당신의 선택 아니냐. 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우리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영한 부원장님의 아주 정확하고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영한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의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알고도 당한다는 그리고 모르면 더 당한다는 보이스피싱, AI를 이용한 해결책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